31번. 증기 난방에서 응축수 환수 방법에 따른 분류 중에서 증기 순환과 응축수 배출이 빠르고 방해량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대규모 난방에 많이 채택하는 거. 자, 보일러에서 증기가 발생하면은 사용처까지 갔다가 응축수가 되면은 되돌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응축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 중력 환수식. 둘째, 응축수 탱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응축수가 회수되도록 하고 이 응축수 탱크에서 펌프를 연결해서 보일러로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는 거. 기계 환수식. 세 번째, 응축수 탱크가 아니라 응축수관을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배관을 하고 빨아들이는 성능이 가장 강력한 진공 펌프를 활용을 해서 보일러로 회수되도록 하는 거. 그러면은 진공 환수. 대규모 난방에 사용되는 게 바로 진공 환수식이죠. (32번) 보일러의 휴지, 쉴 후 그칠지, 보일러 가동을 정지하고 쉬는 것입니다. 보존 시에 질소가스 봉입 보존법을 사용할 경우는 질소가스 압력을 몇 메가파스칼 정도로 보존하느냐.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0.06 메가파스칼인데 암기만 하지 마시고 보존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겠죠. 보존은 2, 3개월 이상의 장기 보존이 있고요. 1개월 이내에 단기 보존이 있어요. 이건 기간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장기 보존과 단기 보존에는 보일러의 물을 다 빼고 건조를 하는, 건조를 시킨 그런 건조 보존 방법이 있고, 보일러 물을 그냥 채워놓고 보존하던 만수 보존으로 각각 나눕니다. 자, 단기 보존은 1개월 이내에 말하고 장기 보존은 2, 3개월 이상을 보통 말하는데, 건조 보존, 단기 보존에서는 물을 뺀 다음에 가장 약한 불로 해서 살짝 가열을 해서 증기를 증발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가열해서 건조만 시켜서 보존한다. 가열 건조법이라고 하고요. 가열 건조 보존법. 그 다음에 만수 보존은 그냥 보통 만수, 물만 채워놓고 보존하는 거예요. 보통 만수 보존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장기 보존 시에는 부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조 보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약한 불로 떼서 증기도 증발시키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보일러 본체 속에 물 먹는 하마를 넣어놓는 거예요. 습기를 빨아들이는 거. 물 먹는 하마, 습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흡습지라고 하는데, 수분을 습기를 흡수하는 것 중에 암기 방법이 황실 생활오염, 황산, 진한 황산입니다. 실리카, 황실, 실리카 겔, 생석회, 활성 알루미나, 오산화인, 염화칼슘.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황실생활 오염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생석회, 가격이 싸고 안전하고 취급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생석회를 넣어서 밀폐해서 보존한다. 그래서 석회 밀폐 보존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보일러 물을 다 빼고 건조시킨 다음에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를 억제하는 가스를 넣는 거예요. 과자 봉지 포장할 때 과자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데 빵빵하게 과자 봉지가 되어 있는 거. 물론 과자가 부스러지지 말도록 하는 역할도 있지만 과자가 산화가 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 질소가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질소가스 봉입법, 질소봉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질소가스 압력을 얼마로 하느냐?
기압으로 치면 0.6기압, 즉 킬로그램 공학 기압으로 하면은, 그런데 메가파스칼은 10분의 1이죠. 0.06 메가파스칼. 그다음에 만수 보존은 방금 전에 문제 설명드린 것처럼 pH를 12.0으로 맞춰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상소다를 풀어서 pH를 맞춘다 그래서 소다 만수 보존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류를 구분을 해서 문제가 출제되거나 직접 구체적으로 질소 봉입할 때는 압력이 얼마 정도로 되느냐, 또는 소다 만수할 때도 pH를 얼마로 한다? pH를 12.0으로 맞춰서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숫자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라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 33번. 증기물 기름 배관에 사용되고 관내 이물질이나 찌꺼기 이런 걸 제거한다. 뭐예요? 여과기죠, 여과기. 여과기인데 영어로 스트레이너라고, 스트레이너. 영어로 스트레이너. 중요한 장치 앞에 반드시 부착해야 되죠. 34번. 보일러 저수위 사고의 원인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거. 물이 떨어진다? 물이 갑자기 수위가 왜 낮아질까? 보일러 이음부에서 누설이 되고 있다. 수면계의 물높이를 깜빡 잘못 읽었어. 물 떨어지는데 실제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수장치가 물을 공급하는 펌프가 증발하는 증발량 능력에 비해서 너무 어때요? 감소했다. 적었다. 라번. 연료 공급이 연료 노즐이 막혔다. 이것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4번은 전혀 상관이 없죠. 정답 라번. 문제 35번.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수면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만. 유리수면계는 보일러 최고 상압력과 그에 상당하는 증기 온도에서 원활히 작용하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답은 소용량 및 소용관리 보일러에는 소용량이나 소용관리 보일러는 유리수면계를 1개 이상 부착해도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2개 이상 부착해야 되겠죠. 답은 최고 상압력 1메가파스칼 이하로서 동체 안전림이 750mm 미만인 경우는 수면계 중 1개는 다른 종류 수면 측정 장치로 할 수 있다. 라번. 2개 이상 원격 지시 수면계가 있는 경우, 이제 멀티포트식이라고 하는데요. 시설하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는 유리수면계를 1개 이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서 4번 설명이 기준에 틀려 있죠. 36번.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부식 형태가 아닌 거. 깨알 모양으로 점점점 폭폭 파지면서 요드름, 왕여드름 짜낸 자국처럼 이렇게 파이면서 부식되는 게 점식. 그 다음에 알칼리가 보일러 수 조정이 잘못돼서 12.0이나 13.0으로 이상이 되면 너무나 강한 알칼리 때문에 오히려 부식이 되는데, 알칼리 부식과 보일러 물이 산성이 되어서 일어나는 부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성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보일러 물이 산성일 때에 발생하는 부식은 철판이 다 녹아요. 깎여. 그래서 그것을 전면 부식이라고 하고요. 알칼리 부식은 보일러 철판이 녹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리벳 이음이나 강력하게 조여져 있는 곳, 힘을 많이 받는 곳이 균열이 가요. 쩍쩍쩍 갈라지는 부식이 일어나요. 그걸 알칼리 부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취화. 수소 취화는 수소 취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는 보일러에서 발생한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고압가스 용기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 강철판은 원래 철 Fe에 탄소가 중간중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강이죠. 순수한 철만으로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철에다가 탄소를 소량 섞어서 만든 것을 탄소강이라고 하고, 강철인데 강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탄소강이죠. 가장 인류 역사 중에서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먼저 쓰였던 게 탄소강이죠. 고주몽이가 썼던 칼 탄소강이죠. 모팔모 대장장이가 만들어준 거. 그런데 이 탄소가 마치 백설기떡에 건포도에 있듯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수소가 고온고압에서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소 2개가 달라붙어서 으쌰 탄소를 톡 빼내요. 그리고 나면 탄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달라붙어서 CH4 메탄으로 날아가고, 요 사이는 떡에서 건포도만 뻑뻑 빼먹은 자리처럼 뽕뽕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광이 아니죠. 구멍 뻥뻥 뚫린 탄소광이죠. 강도가 확 떨어지겠죠. 터집니다. 고압을 못 견디고. 이 수소 때문에 철판이 취약해진 거, 철판이 약해져. 그걸 보고 수소 취화 또는 수소 취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미네이션이라는 것은 보일러를 제작할 때 강철판에 아변강판인데 제작할 때 잘 못해서 아변강판 속에 이처럼 공기층이 들어가 가지고 철판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 결함을 라미네이션 결함이라고 해요. 이건 재료 결함에 해당되고요. 이런 철판을 가지고 보일러를 제작한 경우는 나중에 열 받으면 이 속에 공기층이 부풀어서 터져요. 결국에 부풀어서 터지면은 뭐라고 하냐? 불어서 터졌다. 블리스터. 라미네이션은 재료상의 결함이고 이걸로 제작해서 가동했을 때 블리스터라는 파열 사고가 나는 거죠. 따라서 해당 사항 없는 거 라번. 문제 37번. 온수 난방을 할 때 방열기 표준 방열량 450kcal per 그러면 증기 난방을 할 때 방열기 표준 방열량 650kcal per 규정된 거죠. 문제 38번. 증기 난방과 비교해서 온수 난방 특징을 설명한 것 틀린 것. 가번 난방과 변동에 따라서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나번 예열 시간이 짧고 온수 난방은 보일러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배관, 방열기 전체 모든 순환되는 계통 내가 물이 다 채워져 있어요. 따라서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길게 걸리죠. 그러나 한번 가열된 다음에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열 후에는 냉각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죠. 잘 안 식는다는 거죠. 틀린 거 2번이 틀렸겠죠. 방열기 화상, 공기 중에 먼지 등이 눌러붙어서 생기는 나쁜 냄새가 적고 실내 쾌적도가 높고 화상의 우려도 좀 적은 편입니다. 증기 난방은 102도예요. 표준이. 방열기가. 온수 난방은 표면이 8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수 난방이 훨씬 온도가 낮죠. 라번, 동일한 방열량에 대해서는 방열기 면적이 커져야 됩니다. 왜? 온도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면적으로 승부를 봐야겠죠. 광경도 굵어야 하고 설비비가 많이 드는 편이다. 그래서 나번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죠. 39번. 배관 내 흐르는 유체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 중 증기를 나타내는 것. 배관은 보통 실선으로 도면에서 나타내고요. 이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를 이처럼 45도 인출선을 표시하고 이 위에다가 영어로 이니셜로 써서 속에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지 표시합니다. 이건 에어, 공기죠. 이건 가스, 이건 스팀, 증기죠. O는 오일, 기름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팀이 아니고 수증기가 아니고 물이 아닌 다른 어떤 액체 증기 그러면은 V자를 표시하고요. 이건 베이퍼의 약자예요. VAPOR. POUR도 되고요. 베이퍼. 이거 이제 증기 그냥. 자, 40번. 보온 시공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가번. 보온제와 보온제 틈새는 되도록 적게. 보온제를 무한대 길이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배관 겉에 보온제를 씌우면 뭐 어딘가 보온제가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건데 그 보온제와 보온제 사이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있는 부위가 되도록이면 겹쳐서 해주는 게 좋고요. 겹친 부위 이음새는 동일선상을 피해서 부착한다. 좀 엇갈리게 부착한다. 다음은 테이프를 감을 때는 보온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감는데요. 테이프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빨간색, 짙은 빨간색, 짙은 적색 그러면은 증기관에 감는다. 뭐 또는 급수가 아니면은 파란색 테이프로 감고요. 찬물 들어간다. 이렇게 색깔로서 보통 온도에 연관된 걸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먼지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해서 감아 내리는 것이 좋다. 이 수직관일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아 내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라번, 보온의 끝 단면은 사용하는 보온제나 보온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앞에 테이블에 어디까지 강의를 했는가 지금 종이를 한 장 놨는데 여러분 조금 이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종이를 제가 잠깐 접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종이를 접어서 본 테이프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본 테이프예요. 본 테이프. 그런데 이게 파이프라고 쳐봐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감아 내리면은 잘 보시면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 테이프 틈새가 위쪽에서 혹시 물기가 묻으면 이 틈새로 스며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아래쪽에서 위로 감아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거꾸로 감았어요. 밑에서 위로 감아 올리면 물기나 먼지가 묻어도 이 틈새가 아래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기와장에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겉으로 흘러버려요. 즉 틈새로 스며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보온 테이프를 수직관에 감을 때에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리는 게 좋다. 이거 글자로만 읽으면은 잘 감이 안 오죠. 정답은 답안이 틀린 설명이 된다. 마치 지붕에 기와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41번. 부식 억제제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부식 억제제는 부식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산세관 후에 염산으로 세관 스케일 벗겨내고 중화 처리한 다음에 부식 억제제도 같이 넣어요. 왜냐하면 혹시 산성 약품기가 남아있으면 전면 부식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화 처리를 하고요. 부식 억제제도 같이 넣습니다. 방청제. 조건이 아닌 겁니다. 가만 스케일 생성을 촉진할 것. 물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했는데 다시 물때 생성이 되는 걸 촉진할 것. 이러면 안 되죠. 정지나 유동 시에도 부식 억제 효과가 클 것. 방식, 부식을 방지하는 피막이 두껍고 열 전도에도 지장이 없을 것. 라번, 이종 금속과 접촉하는 부식이나 이종 금속에 대한 부식 촉진 작용이 없을 것. 부식을 방지하니까, 부식을 억제하니까 부식을 다 방지하는 효과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열 전도에도 지장은 없어야 되겠죠. 가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42번 로타리 밸브 일종으로 원통 또는 원뿔에 구멍을 뚫고 축을 회전시켜서 개폐하는 것으로 플러그 밸브라고도 별명을 부르고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임의 각도를 회전함으로써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이제 코크입니다. 코크.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손잡이 이렇게 90도로 제껴서 열고 닫고 하는 거 코크. 또는 볼밸브 같은 형태이고요. 문제 43번. 열상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서 수압시험을 합니다. 강철제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0.43MPa 초과 1.5MPa 이하이다. 이것은 최고 사용압력에 무조건 이거 수압시험이 출장률 100%라고 그랬죠. 수압시험을 하는 구간이 있죠. 자, 최고 사용압력이 0.43MPa 이하이다. 0.43 초과하고 1.5MPa 이하이다. 1.5MPa를 초과한다. 그럴 때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2배. 그 다음에 가운데는 1.3배에 플러스 0.3MPa. 마지막 구간은 1.5배.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구간을 물어보는 거죠. 최고 사용압력이 1.3배 플러스 0.3MPa. 그런데 이것은 기준을 물어본 것이고 수압시험에서 직접 수압을 계산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이 계산한 결과가 0.2MPa 이하가 나온다면 무조건 0.2MPa로 수압시험을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답은 다음번이 답이 되겠죠. 이 표를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이 표는 외우셔야 됩니다. 출장률 100%. 문제 44번. 방열기 종류 중에 관하고 핀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엘리먼트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로 이루어져 있고 실내 벽면 아랫부분에 나비, 나무 부분을 따라서 부착해서 방열하는 형식의 것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베이스보드 히터 그렇게 부릅니다. 베이스보드 히터. 진기난방과 온수난방에 쓰이는 대류 방열기 하나로 실내 걸레바지 부분 그러니까 벽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색깔을 다르게 페인트도 칠하고 약간 이렇게 도드라지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바닥 물 청소할 때 걸레에서 벽에 이게 페인트 칠하는 부분이 튀지 않도록 보통 이런 부분 밑에 하단에 한 10cm 정도 이렇게 색깔 다르게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은 페인트를 칠할 때 유성 페인트 칠하고요. 그 위쪽은 이제 수성 페인트 보통 많이 칠하는데 물기를 묻어도 물기 흡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가 되도록 유성 페인트 발라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걸레바지 부분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형식의 것이고 강관이나 동관에 사용을 하고 한 변에 약 108mm 정도의 정방형 알루미늄핀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판에 관이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핀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촘촘하게 책받침 같이. 이걸 케이싱을 씌워서 겉에 케이싱을 씌워서 설치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베이스보드 히터 그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의 정방향으로 이렇게 핀을 붙여서 케이싱을 씌워서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여기 공기가 대표해지면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45번 신축 곡관이라고도 하며 고압용 증기관 등의 옥외 배관에 많이 쓰이는 신축이음 신축 곡관 별명 루프형이죠. 루프형. 자 이렇게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신축 이음이라고 하는데 신축 이음이 루슬벨스 루즈벨트가 아니고 루프형 슬리브형 벨로우즈형 스위블형 자 루프형 신축 곡관이라고도 하고 고압용으로 사용되고 옥외 배관에 사용됩니다. 슬리브형 미끄럼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벨로즈형하고는 겉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벨로즈형은 주름통형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팩레스형이라고도 합니다. 패킹이 안 들어있다. 스위블형, 지웰이음, 지불이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요. 주로 이제 방열기 입구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특징은 2개 이상의 엘보우 부속품을 사용해서 마치 루프형처럼 흉내낸 거죠. 그러니까 명칭도 중요하고 종류도 중요하고 각각의 어떤 특징, 핵심 특징 이것 중요합니다. 루프형이 답이 되겠죠. 이제 46번 표준 방향을 가진 증기 방열기가 이 말은 방열기 면적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에 650kcal를 방출을 해낸다 이런 소리고요. 실내 난방 부하가 2만 kcal/W이다. 방열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자, 난방 부하 이 부하는 수차례 이야기지만 쫄딱으로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량이에요. 난방 부하 난방이 필요한 열량은 이게 열량이니까 열량은 양미온이거나 면전온 그렇죠. 면적. 근데 무슨 면적이에요? 방열기가 10번 방열 면적 곱하기 방열기의 전달률 그것을 방열 개수 곱하기 방열기 온도차 방열기가 뜨거우니까 방 빼기 실내 온도 이게 온도차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개로 곱한 개념이 방열량이에요. 이게 바로 표준 방열량일 때는 증기가 650 온수 방열기는 450kcal를 뿜어낸다는 것이고요. 방열기 면적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방열량을 옮겨서 나누기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난방부하 2만 나누기 방열량 표준 증기니까 650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방열기 면적 계산이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30.77 약 30.8
50제곱미터가 되겠죠. 문제 47번. 보일러 배관 중에서 신축 이음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거. 바로 전선 문제 나죠. 신축 이음 종류. 배관이 늘고 줄고 열팽창에 의해서 늘고 줄고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어떤 연결되는 장치나 이음 부위 이런 데에서 균열이 가거나 파손이 될 수가 있죠. 나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반의 역할은 뭘까요? 전기 속에 이물질 증가한다. 어떤 유체 속에 이물질 증가한다. 찌꺼기 증가한다. 여과기죠. 답은 보일러 수의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장치는 없고요. 잘 배관하는 수밖에 없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라번. 전기 속에 섞여 있는 수분, 물방울을 분리한다. 수간 보일러에 사용되는 거죠. 기수 분리기. 라번이 답이 되겠죠. 48번. 가동 중인 보일러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보일러를 가동 중입니다. 가번. 보일러 수가 항상 일정한 수위, 상용 수위가 되도록 한다. 라번. 보일러 부하에 대응해서 사용처에서 전기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연소율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다번. 연소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불을 세게 뗄 때는 공기를 먼저 늘리고 연료를 그 다음에 늘린다. 어떤 경우라도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공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서 불완전 연소가 돼서 미연소 가스가 생기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반대로 줄일 때는 연료부터 줄이고 공기를 나중에 줄인다. 연료부터 먼저 줄여요. 항상 공기가 풍부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료량을 먼저 증가시키고 통풍량을 증가시킨다는 방법은 틀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보일러수 농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blow down, 수저 분출, 밑바닥에서 농축수를 빼낸다 하는 거고요. 문제 49번. 전기보일러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안전벨트를 부착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단, 안전벨트를 1개 이상만 해도 되는 경우가 규정상 보일러 전열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이건 규정이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죠. 문제 50번. 배관 나사 이음과 비교한 용접 이음 특징 설명으로 잘못된 거. 용접 이음. 말끔하게 있는 거예요. 나사 이음과 같이 관에 두께 불균형한 부분이 없다. 이으니까 배관을 이으면은 약간 비드 모양으로 이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배관은 부속품이 가령 연장을 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톡 도드라진 부분이 나오죠. 속에 나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더 관보다 도톰한 거 돌출되죠. 나번 돌기부가 없어서 배관상의 공간 요일이 좋다. 이건 나중에 돌출된 부분이 없이 거의 매끈하기 때문에 보온재 공사할 때도 수월합니다. 답은 이음부 강도가 크고 누수의 우려가 적다. 나사는 팽창 신축을 반복하면은 그 부위가 미세하게 힘이 가해지면서 나사 결합됐던 부분이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용접은 그렇지가 않죠. 세려면 처음부터 세거나 사용하는 도중에 세는 일 없죠. 그게 끊어지지 않은 이상은. 라번 변형 수축 잔류 응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용접이 되는 순간에 녹았다가 굳으면서 마치 사람 상처에 화상 상처를 입으면은 수축이 되듯이 피부가 당기듯이 똑같이 응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답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51번. 온수순환 방법에서 순환이 빠르고 균일하게 급탕할 수 있는 거 볼까요? 중력자는 무조건 아니죠. 저절로 밀도 차이에서 뜨거운 물 올라오고 찬물 식으면 내려오고 저절로 놔두면 안 되고요. 펌프로 돌려야죠. 순환 펌프를 사용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강제 순환식이라고 하고요. 건식 순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온수 순환에는. 전기 난방에서 응축수를 회수하는 방법 중에 응축수관 회수하는 환수관의 위치가 보일러 수면보다 높게 있을 때 건식관수, 밑에 있을 때 습식관수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는 있는데 건식순환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답이 되겠죠. 강제순환식. 순환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자, 52번. 연료 중유 배관에서 연료 저장 탱크와 버너 사이에 설치되지 않는 것. 저장 탱크하고 버너까지 거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오일 펌프, 그렇죠. 있죠. 여과기, 중요한 장치들, 프리히터나 펌프 앞쪽에 있죠. 찌꺼기 걸려야 되니까. 중유 예열기, 오일 프리히터 있죠. 추결기는 증기 추결기를 뜻하는데
이건 송기관해가 있는 거죠. 보일러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대량의 전기가 막 나와 있는데 사용처에서 전기 사용하는 것이 너무 변덕이 심해요. 많이 쓸 때 있고 확 안 쓸 때 있고. 그러면 적게 쓸 때 남아도는 전기를 따로 저장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직접 저장하는 방법보다는 사실 물에 통과시켜서 이 물을 데펴놨다가 이 뜨거워진 물을 나중에 많은 양의 전기를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전기 추결기라고 하고 연료 배관 쪽에 들어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장치이죠. 문제 53번. 보일러에 점화 조작할 때 주의사항 설명으로 틀린 것. 가반. 연소실의 온도가 높으면, 뜨거우면 연료의 확산이 불량해져? 아니죠. 연료가 잘 퍼지고 연소가 잘 돼. 착화도 잘 돼. 나번. 연료가스가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게 분사가 되면 불이 꺼진다. 실화. 또 너무 천천히 하면은 불이 거꾸로 타고 들어오는 역화 발생한다. 다만 연료 유압이 낮으면, 기름에 가해주는 압력이 낮으면 점화나 분사가 불량하고, 너무나 높으면 다량의 연료가 나가서 끓음이 발생해요. 너무나 연료량이 많아서. 라번.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면, 프리퍼지, 점화 전에 연소실 내부를 환기하는 게 프리퍼지죠. 너무 길면 연소실이 차갑게 돼. 냉각을 처리하고, 너무 또 프리퍼지 시간이 적으면, 또는 환기, 통풍하는 게 너무 약하면 역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가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54번. 보일러 가동 시 맥동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맥동연소는 2차 연소라고도 하고요. 미연소된 가스가, 불완전 연소된 미연소 가스가 연도 내에서 어딘가 푹 꺼진데 체류를 하면서, 이런 데 미연소 가스가 체류하는 공간을 가스 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체류에 있다가 뜨거운 열을 점점 받아서 팡팡 한 번씩 터지는 걸 2차 연소 또는 맥동연소라고 하는데, 맥박이 심장이 뛰듯이 펑펑펑 이렇게 연도 내에서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가반. 연료 속에 함유된 수분이나 공기를 제거한다. 즉 틀린 것이니까 첫째로는 원인으로는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리고 연소가스가 흘러갈 때 체류하는 곳이 없어야죠. 가스 포켓 같은 것이 없어야죠. 나번. 2차 연소를 촉진시킨다. 지금 맥동연소가 2차 연소라고 그랬는데 촉진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만 무리한 연소를 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연소를 하면은 아무래도 불완전 연소가 될 우려가 있겠죠. 라번. 연소량의 급격한 변동을 피한다. 같은 표현이죠. 나번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맥동연소가 2차 연소를 뜻하기 때문에 연도 내 가스가, 미연소 가스가 체류하는 에어 포켓이 있을 경우, 가스 포켓이 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55번. 여기서부터는 법규 문제입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거 위원장, 에너지 쪽에 관련된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현재에서는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법으로, 이렇게 에너지 기본법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에너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에너지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56번. 현재생에너지 설비 중에 태양열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로 만들어요. 태양을. 설비로 만든 거 태양열 에너지로 전기로 만드니까 태양열 설비. 그 다음에 태양광, 빛으로 하는 것은 태양광 설비. 바람으로 하는 건 풍력 설비. 57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민간사업 주관자 시설 규모로. 자, 민간사업자가 어떤 시설이 규모가 커요.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생겼어요. 그럼 미리 사전에 이런 이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설비가 새로 생겼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민간 사업 주관자는 5,000 TOE 이상 1년 동안 그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을,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사업 주관자는 어떻게 하느냐? 5,000 TOE의 반절, 2,500 TOE 이상의 연료열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 만약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다. 전력이면은요. 민간사업 주관자는 2천만 킬로와트, 공공사업 주관자는 1천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문제 58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0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를 이용해서 효율관리 기자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이 에너지 소비 효율, 에너지 소비율 등급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효율 관리를 해야 되는 기자재가 있어요. 가전제품 대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광고를 굳이 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소비 효율 또 등급 이런 것을 1, 2, 3, 4, 5등급 이것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것.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그런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특히 수입, 판매하는 이 업자에게 위탁을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그냥 광고만 해주는 거죠. 광고업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업자 자체가 이 의무는 아니고요. 나머지 분들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 생산할 때도 제품에 표기를 해요.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되어서 녹색부터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해서 1, 2, 3, 4, 5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도 표시를 하잖아요. 문제 59번. 에너지 합리화 법상으로 효율 관리 기자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전기 냉장고, 전기 냉방기, 에어컨 같은 거. 자동차에도 이게 부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범용 선반 종류에는 없고요. 효율 관리 기자재 종류 대표적인 거 보면은 냉장고, 냉방기, 에어컨 있죠? 세탁기에도 표시되어 있고요. 자동차에 있고요. 요즘에 조명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 모터죠. 및 기타 고시에 의한 품목. 그런데 이제 이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0번.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 규정에 따라서 가정용 가스 보일러에서 시험 성적서 기재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부하 손실은 필요가 없고요. 효율이나 뭐 가스 소비하는 거, 그 다음에 대기 상태에 있을 때 대기 전력 이런 것들 표시하고요.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 규정에 따른 가정용 가스보일러 소비 효율 측정 항목은 난방 열 효율이죠. 소비량 가스, 시간당 몇 리터, 난방 출력, 킬로칼로리 파워 또는 킬로와트를 표시하고요. 콘덴싱 출력, 콘덴싱 보일러는 그 다음에 대기 전력, 그 다음에 소비 효율 등급 이것도 표시되어 있죠.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녹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2013년 1회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